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동료가 결혼을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저희는 통하는 게 많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랍니다.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결혼할 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던 친구이기도 해서 저 또한 동료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해주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입장하는 그 아이를 보는데 괜히 주책맞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동료는 얼마 지나고 집들이를 했는데 요즘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로 신접을 차렸더군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그런지 조경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집 내부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도 이런 집에서 처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집들은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진짜 부럽다. 여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 깔끔하긴 한데 그래도 평수가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선물로 주신 조명은 침실에 놓고 잘 쓸게요.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들이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었네요.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던 그렇지 않던 말이죠. 저희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나와서 일찍이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학도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적성에 맞았던 거였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너무 행복했어요. 어쩔 땐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땐 가족보다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군요. 그러다 저는 28살의 나이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내기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해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저도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거절을 했었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는 일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남자친구와 저는 통하는 부분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꿈이 원대한 남자였는데 저도 어렸어서 그런지 멋진 꿈을 가진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산직 일을 하고 있어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너랑 해외여행도 진짜 많이 다닐 거고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거야. 우리 결혼하면 한강 보이는 집에 꼭 같이 살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포부가 남다른 그 사람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또 남자친구는 경제관념이 철저해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쿠폰이며 포인트이며 어쩜 그렇게 잘도 모으는지 여자인 저보다도 야무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허세에 찌들어서 돈을 펑펑 쓰는 남자들보다 실속 있고 알짜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2년간의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제 학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다른 원장님의 학원에서 페이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학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만큼 제 일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당장 학원을 차린 것보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 자기도 작년에 퇴사한 용우영 알지? 그 형 결혼하고 와이프랑 둘이서 카페 차려서 완전 대박 났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같이 카페 하는 거 어떨까? 카페? 나는 한 번도 내가 요식업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둘 다 서비스업에 종사해 본 적도 없잖아.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무모한 도전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난 아이들이랑 있는 게 좋거든. 남자친구는 학원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카페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조금 뜬금없었고 카페 차릴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완곡하게 거절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계속 이렇게 교대 근무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데 나랑 결혼할 거면 그래도 카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한테만 전부 부담하라고 하지 않을게. 나도 돈 보탤 거야. 너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줄래?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작년쯤부터 계속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더니 속으로 카페를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쩐지 카페만 갔다 하면 맛이 이러네 분위기가 저러네 하면서 혼자 온갖 저울질을 하더니 카페 얘기를 결국 꺼내더군요. 저는 월급부터 상여금까지 따박따박 잘 나오는 생산직 일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대우받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보였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목 좋은 기가 막힌 곳을 알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꽤나 진심처럼 보였어요. 속는 셈 치고 부동산을 가봤는데 남자친구가 받은 그 자리가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제가 모은 돈을 투자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카페를 준비하면서 결혼식도 동시에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었네요. 오픈을 하자마자 잘 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 때문에 저는 학원을 그만둘 수 없게 되었고요. 자기야, 진짜 생각 잘했어. 당신 학원 차리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카페 운영하는 게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내 편에 서줄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 돈 모이면 우리 결혼도 하고 당신 원하는 학원도 차리고 하자.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남자친구는 나중에 꼭 제 학원을 열어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의 포부를 굳게 믿었어요. 사실 말로는 같이 운영한다고 했지만 저는 주말에나 일손을 돕는 정도였고 남자친구가 거의 도맡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카페를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고 함께 가게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카페는 초반엔 영업이 주춤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오픈하고 한 1년이 되어가더니 자리를 잡아서 근처의 카페들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 수완을 믿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는 인근의 직장인들이 혹할 만한 마케팅을 정말 잘했어요.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비록 저는 원하던 학원 원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남편을 사장 만들어준 게 결과적으로 훨씬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은 어디 가던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여보, 누가 사장님이라고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 우리 손익분기점 넘어가면 대출 끌어다가 예전에 말했던 학원 차리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당신 학원을 꼭 차리고 싶은 거야? 우리 지금 이 기세면 2호점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호점을 내는 게 사업상 더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서.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원장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 자기야,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2호점을 먼저 내는 게 어떨까? 아이, 그래도 내가 학원 차리는 거 포기하고 당신 사장 소리 듣게 해줬으면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줘. 카페도 내 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아이,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학원 차리는 것에 진심인지 나도 몰랐어. 내가 좀 경솔했다. 미안해. 그럼 당신 학원 먼저 차리는 걸로 하자. 남편은 제가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어쩐지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저도 물러서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완강하게 제 주장을 밀어붙였답니다. 학원을 차리는 건 저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제가 다시 한 수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 사랑의 결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저희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아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이를 갖게 된 건 너무 복된 일이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원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눈앞에서 제 꿈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저를 휘감아 버리더군요. 너무 혼돈스럽고 정신이 없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와중에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임신을 하면서 2호점을 홀랑 내버리더군요. 당신 어차피 이제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당장 개원은 무리인 거 알고 있잖아. 이 틈에 내가 2호점까지 자리 잡을 테니까 우리 애기 태어나고 좀만 더 크면 개원하는 걸로 하자. 어때? 그래, 알았어. 그 대신 우리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는 다른 말 말고 꼭 학원이 먼저야. 알겠지? 어쩐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의 사업적 안목을 믿었고 또 학원은 다시 차리면 되는 거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10달을 제 속으로 품고 태어난 아이는 저를 꼭 닮은 딸아이였어요. 이를 워낙 사랑했던 저로서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원망 어린 생각을 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너무 예쁜 아이였죠.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제 딸아이를 보고 만든 말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이전과 다른 인생이 펼쳐졌어요. 엄마로서의 삶은 이전의 인생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으로 나온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가게일 때문에 바빠서 육아를 거의 돕지 못했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를 보는 데 전념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2돌이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슬슬 복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차린 2호점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라 남편에게 약속된 개원을 이야기했었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나 이제 다시 슬슬 일하고 싶은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개원 말이야. 올해 안에 하고 싶어. 벌써? 아직 유림이가 너무 어린데 괜찮겠어? 내 생각엔 아기가 조금 더 크고 나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이 걱정할까봐 안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말을 다 해놨어. 엄마도 빨리 일을 다시 했으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일하면 엄마가 주 3일 봐주신다고 하시네. 나머지 요일은 시터 쓰려고. 그래도 장모님 고생하시고 시터 써가면서 일을 해야 할까? 내 생각엔 엄마가 좀 더 케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남편은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참을 아이만 보면서 복직할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 너무 황당해서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당신 내가 일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뻔히 알잖아. 왜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그게 사실 몇 달 전부터 2호점이 좀 힘들어. 직원들 월급 때문에 대출을 끌어온 상태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당신 개원해줄 여윳돈이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매일 아침 대바람부터 출근을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다 죽어가면서 퇴근을 했었거든요. 영업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런 건데?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 아니, 우리 가게 주변에 큰 프랜차이즈들이 2개나 들어오는 바람에 나도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해. 2호점을 잡아야 하나 싶고. 그런 고충이 있는 줄은 몰랐기에 추궁하던 물은 제 자신이 조금 속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고 일단은 잘 버텨보자고 말을 해주었어요. 어쩐지 남편의 얼굴이 요 근래 그늘져 보였는데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미처 몰라봤던 것 같아 참 미안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저 또한 허리띠를 좀 더 바짝 졸라매자는 심정으로 100원 하나까지 아끼고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지냈어요. 애호박 하나를 사는데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사고 싶어서 그 더운 날 아이를 업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마트를 돌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남편의 사생활에는 딱히 터치를 하지 않는 편이었어서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관심을 딱히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카드 내역을 한번 훑어봤답니다. 남편의 서재에 켜켜이 쌓여있는 고지서들을 몇 개 집어서 보는데 저는 제 눈앞에 보인 글자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리고 이내 주저앉게 되었어요. 카드 지난달 내역서에는 5성급 호텔에서 60만 원, 지지난 달에는 고가의 가방 브랜드에서 190만 원, 또 어떤 달에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80만 원 등등 셀 수도 없이 고가의 내역들이 있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몇 달 전부터 이런 지출들이 이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엄청난 짠돌이었거든요. 결혼기념일에도 돈을 아끼겠다고 있는 쿠폰, 없는 쿠폰을 끌어모아서 3성급 호텔 한번 가본 게 전부였는데 1박에 60만 원이나 하는 5성급 호텔이 웬 말이고 명품 브랜드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무슨 가방에 190만 원을 쓰겠어요. 저는 그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카드 내역서들을 던지고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 지금 이거 전부 뭐야? 나한테 똑바로 말해야 할 거야? 지금 내 방 뒤진 거야? 미쳤어? 아니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뭐 미쳐? 미친 건 당신 아닐까? 여기 봐봐. 아니 호텔이며 가방이며 옷이며 이 큰 금액은 어디다 쓴 건데? 당신 여자 생긴 거지?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는 결혼 전에 1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준 게 전부면서 19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쓴 건데? 이게 지금 불륜이 아니면 뭐야? 당장 해명해봐. 그제서야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보, 아니 나는 정말 만날 생각 없었어. 근데 걔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살살 흔드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잠깐 스치듯 만난 거지 절대 사랑은 아니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결국엔 그쪽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등의 말을 하더군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발을 쏙 빼는 그 비열함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매일같이 새벽 늦게나 되어서 돌아오던 남편은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느라 늦은 거였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100원, 200원 아끼겠다고 마트를 돌고 돌던 제 자신이 너무 등신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새벽에 지쳐 돌아오던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화가 났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실수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거라면서 용서를 해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안 이상 남편과 다시 살을 부대끼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로 인해 이혼을 통보했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지는 스스로 더 잘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우리 갈라서는 걸로 해. 내가 1호점 차릴 때 투자했던 내 지분의 돈, 2호점 차릴 때 들어간 내 몫의 금액까지 전부 칼같이 갈라서 줘. 그리고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 맞춰주지 못하면 소송 이혼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나 그 사람이랑 정말 다 끝냈어. 완전 쫑이라고.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그렇게 돌려줄 돈도 합의금을 해줄 여력도 안 돼. 정말 미안해. 당신 그렇게 매몰찬 사람 아니잖아. 그년한테 백 사주고 호텔 데려가느라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쫑? 너 그 사람이랑 엊그제도 문자한 내역이 나한테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할래? 당신이 바람 피울 때는 이런 최후까지 생각을 하고 행동했었어야지. 이 이상의 합의는 없어. 우리 유림이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단 한 톨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끌어다가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었고 합의금까지 정산받은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인생이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듯이 변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황망했어요. 그 이후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에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토록 원하던 학원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구원을 해준 건 역시나 딸아이와 엄마였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엄마의 위로로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저를 믿고 제 학원에 등록을 해준 아이들을 제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잊고 있던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죠. 다시 일을 하니 이혼의 아픔을 빨리 떨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은 입소문이 빠르게 번지고 수강생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받았던 돈을 갚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제 삶의 안정을 찾아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인 수강생 중에 한 명을 매일같이 데리러 오던 사람이었는데 오면서 가면서 인사를 나눠본 게 전부였죠. 그 남자는 입시반 수강생인 삼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작은 쪽지를 주더라고요. 시간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자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라면 이제 학을 떼고 싫었는데 우리 제자가 항상 삼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을 테니 막상 만나보고 그쪽에서 제가 싫을 수도 있었고요. 저는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서 남자와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자는 1살 연상이었는데 경찰 공무원이더라고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 의문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혼도 한 번 했고 5살 난 딸아이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모르시고 다가와 주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 그게 원장 선생님 아이 엄마인 거 알고 대시한 게 맞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제가 엄마인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게 제가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조카 마중을 매일 가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조카 녀석이 선생님 톡 프로필에 있는 아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남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길래 저랑 비슷한 아픔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도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다가와 준 것이고, 또 본인도 이혼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라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저는 남자만 봐도 싫어했고, 그쪽도 이번 생에 다시는 여자랑 절대 엮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의외의 만남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희는 그 이후 몇 번 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이혼한 이후 형네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직 근무가 없던 날이면 저를 볼 겸 조카를 매번 데리러 왔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와 제 딸아이가 함께 만나는 날이 많았어요. 함께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딸아이를 대하는 모습에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버렸죠. 남자친구의 다정함에 너무 깊게 스며들었답니다. 저희는 달콤한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서로 왜 이혼을 했는지는 암묵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는지 묻더라고요. 근데 이전 남편이랑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 거야? 그게 우리 유림이 한참 손 많이 가던 시절에 그 사람이 외도를 했거든.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어서 이혼했어. 남들이 보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너무 별일이더라고. 오빠는 뭐 때문에 이혼했어? 에이, 그걸 어떻게 넘어가 줄 수 있겠어. 나는 이전 와이프가 빚이 있는 걸 모르고 결혼했었거든. 결혼하고 보니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혼했지. 사기 결혼이었어. 저희는 내막은 다르지만 상대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이혼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었고요. 서로 의심하지 않게끔 안심시켜주는 게 저희만의 룰이랄까요? 그래서 그와의 연애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 딸아이에게 엄마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빠처럼 대해주는 그 모습에 저는 재혼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가족들만 모신 조촐한 재혼식을 진행했답니다. 남편이 제가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다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처음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하는구나 싶었죠. 남편이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저는 저대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집에서 2년간 알콩달콩 저희만의 추억을 참 많이도 만들었네요.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 공간이라 계속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 저희는 이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참 여보, 근데 이 집이 내년 초면 계약 만료라 우리 이사 갈 집을 슬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그래, 다음 주 주말에 같이 부동산 발품 좀 팔아볼까? 우리 유림이 책방 하나 해줄 수 있는 집이면 좋겠는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도 전에 딸아이 책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하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발품을 여러 군데 열심히 팔았어요. 마음에 딱 드는 집이 마땅히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 난감했죠. 그러던 와중에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심지어 금액도 저희들 예산보다 저렴했어요. 그 집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답니다.
젊은 부부가 아주 운이 좋으시네. 이 집 주인이 애기 유학 때문에 급히 집을 내놨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3팀이나 있었는데 뭐 계약금 먼저 거는 사람이 임자죠. 바로 가계약 하실래요? 이따가 또 한 팀이 이 집 보러 오실 예정인데. 저희는 마음에 드는 이 집을 놓칠까 하는 조바심에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계약금을 걸었어요.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다니까요. 이전에 살던 집은 방이 2개뿐이라 아이가 커가면서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방도 3개이고 전망도 좋아서 이전 집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와, 진짜 타이밍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몰라. 하마터면 우리 집 없어서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잖아. 그렇지 여보? 으이그 능청은. 아무튼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진짜 집 비워야 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마음이 급했잖아. 어떻게 딱 맞게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계약할 수 있던 건지. 이런 거 보면 다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당신이랑 내가 만난 것처럼? 남편은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지 평소보다 너스레를 더 잘 떨더라고요. 저 또한 기분 좋은 건 마찬가지라 같이 말장난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쁨의 축하주를 한잔하고 잠들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삿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잔금을 전부 치르고 짐을 옮기기에 바빴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잘 산다고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내리는 비마저 예뻐 보였답니다.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고 있는데도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인생사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기분 좋은 이삿날은 최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갑자기 어떤 중년의 남성이 저희 집으로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죠? 저는 너무 의아해서 벙찐 얼굴로 있었고 남편이 대신 나가서 물었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603호로 이사 오기로 한 집이에요. 네? 아니,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 지금 아래에 이삿짐 센터차 온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와 남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순간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와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짜고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방을 안 뺀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야? 저는 급하게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상대방 전화기는 꺼져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집주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없는 번호라는 야속한 안내 메시지만 전달받을 뿐이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가관으로 치닫았어요. 점차 저희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결국 8명의 사람이 서로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이삿짐 탑차로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잔금은 이미 다 치른 상태였고 이삿짐을 옮기려고 왔는데 8팀이나 와서 서로 자기 집이라고 하니 난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각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건 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8개의 번호가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내 허탈한 목소리로 남편은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웅성웅성 시끄럽던 분위기는 이내 잠잠해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참을 수 없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완전히 계획 범죄였어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미끼를 던져놓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였고요. 남편은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겠는지 이러는 겁니다. 자자 여러분, 일단 다들 진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하신 거 잘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지능형 범죄자들 잡는 게 제일이고 저 또한 피해자이니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경찰 중에서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죄 없는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저희 남편에게 와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경찰 선생님, 제발 저희 전세금 좀 꼭 찾게 도와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죽어요. 아이고 경찰 양반, 인생 늙음하게 가진 돈 전부 이 집에 넣은 거예요. 꼭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길바닥에 앉아야 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남편에게 애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밖에 내리는 비는 한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일을 벌인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경찰을 속일 수 있었던 건지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잘 알아보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었죠. 싼 물건이니 마냥 좋아 사리 분별이 안 되었던 거죠. 아무리 급해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볼 걸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게 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희 가족은 일단 친정댁으로 짐을 옮겨야 했답니다. 어찌나 난감하던지요. 당장 그 많은 짐들을 이미 살림살이가 전부 있는 집으로 옮기느라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불안한 저의 마음을 남편이 많이 잠재해 주었어요. 내가 진짜 경찰한테 사기친 이놈 잡기만 해봐. 여보, 우리 전세금 반드시 돌려받아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바리바리 짐 싸들고 엄마한테 들어와서 미안하긴 한데 걱정은 안 돼. 우리 남편이 대한민국 경찰인데 뭐가 무섭겠어. 그래요. 남편이 경찰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혈안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거의 덜미를 잡았어. 그놈 카드 내역이 나왔거든.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검거할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은 검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지금 당장 서로 와. 그놈 잡았어. 아니, 멀쩡하게 생겨서는. 알겠어, 여보. 당장 갈게. 저는 수업을 하다 말고 급하게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뛰어갔답니다. 이런 대범한 일을 벌인 그놈의 면상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달려가서 마주한 얼굴을 보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상에, 여보. 저는 너무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검거된 범인은 바로 저의 파렴치한 전 남편이었던 겁니다. 여보, 이 사람 내 전 남편이야. 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뭐야? 당신이 진짜 이 일을 벌인 사람이라고? 전 남편은 말없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피해자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다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면전에 욕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저와 이혼을 한 이후 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이름이 다르니 전 남편이 벌인 일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는 만나기 싫었던 그 인간의 얼굴을 보니 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간통도 모자라서 전세 사기를 쳐? 당신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다들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 미친 거야? 그리고 그럴 생각 없었다는 멘트는 지겹지도 않니? 당신 놔두고 바람 폈을 때도 그랬잖아. 그 레퍼토리 지겹다. 지겨워. 강비룡에서 강민우로 개명을 하셨네요. 그 덕에 우리 와이프가 몰랐던 거고요. 피해 입은 분들이 한둘이 아닌지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내막을 전해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한 이후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하긴 재산 분할을 하니 자기 몫으로 남은 게 거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겠죠. 결국 잘 나가던 2개의 카페 전부 접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 떨어지니 저를 두고 놀아놨던 내연녀가 옆에 계속 붙어있을 리 만무했죠. 그 여자와의 관계로 끝나버리고 한참을 술에 빠져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 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3년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땅값을 땡겨다가 작은 집을 하나 매매했던 겁니다. 그게 전세 사기의 중심에 있던 그 빌라였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놈 아주 치밀한 게 부동산 중개인들까지 전부 섭외해서 사기를 친 거였어. 아주 지독하다 지독해. 그 돈 들고 필리핀으로 튀려고 한 거지? 정말 아니에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그럼 내일자로 필리핀행 티켓은 왜 끊어놓은 건데? 세부에 호텔을 2달이나 예약해 놓은 거고? 이제 그만해라. 어차피 되돌릴 수 없어. 생각보다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짰더라고요. 정말 그 비상한 머리로 좋게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해도 충분히 성공하고 남을 인간이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전 남편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일순간에 또다시 아비규환이 되었죠. 네 이놈 내 돈 내놔. 그게 어떤 돈인지 알고? 선생님, 저희 돈 못 받는 거 아니죠? 제발요. 저희 정말 너무 중요한 돈이에요. 자, 다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자가 금액을 전부 필리핀에 계좌를 파서 그쪽으로 옮겨뒀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한 발 먼저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 계좌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피해 금액은 온전하게 보존되었으니 다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남편의 말에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경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보, 우리 살았어. 돈 돌려받을 수 있대. 경찰이 남편을 믿었지만 행여라도 사기꾼 놈이 이 돈을 그 사이에 몽땅 다 써버리기라도 했을까봐 내심 노심초사였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친정댁에서도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 전 남편은 감형을 받고 싶어서 피해자들에게 자필로 반성문을 써내는 가상한 노력을 했더군요.
내용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지 몰라요. 웃음도 나지 않았죠. 모두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친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은 애당초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었고 8명의 사입자들과 한날 한시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전세 계약을 한 죄가 명백했으니까요. 또한 섭외했었던 8명의 가짜 중개인들도 괜히 푼돈 좀 얻어먹으려다가 같이 똥물을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자그마한 빌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번 크게 되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생각으로 더욱 철저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집은 너무나도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기분 좋은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는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와 주었어요. 큰딸아이가 그렇게 동생을 낳아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자연스럽게 찾아와 주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나날들이었어요. 태어난 아이 또한 예쁜 딸아이로 지금은 2 자매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가 서운할 수 있다면서 첫째 아이에게 더 많은 정을 쏟았어요. 참 사려가 깊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요 녀석이 또 복덩이인 게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 부부는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재작년부터는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답니다. 매번 오래되고 낡은 빌라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집에서 지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군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마도 지금쯤 어디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에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인생 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나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날이 점점 선선해오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한숨 돌리는 여유를 챙겨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